이재명의 9분 8. 역시 5번째 공장도 아버지가 추천해 주었다. 야구 글러브와 스키 장갑을 만드는 대양 실업이었다. 아준행동 바로 뒤쪽 상대원동에 있는 그 공장은 이전에 비해 제법 체계가 잡혀 있었다. 직원도 200~300명 정도였다. 잠깐 시다 생활을 거쳐 빠른 속도로 프레스공이 되었다. 다들 내 손재주가 괜찮다고 평가했고 비로소 기능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5살에) 프레스를 잡으면서 나는 월급 13,000원을 받았다. 내가 견눈질로 겨우 기술을 배운 선임 기술자는 한쪽 손의 손가락이 2개였다. 인상이 험하고 그만큼 폭력적이었고 여공들을 자주 괴롭혔다. 그는 국민학교를 나왔고 군대를 가기 전이었으니 고작 18, 19이었다. 하긴 군대를 갈 수도 없었다. 그 나이에 벌써 양손 손가락이 합쳐서 7개 뿐이었으니 말이다. 가죽 원단은 소 한 마리 크기였다. 소 등짝이 한쪽 면이라고 보면 된다. 원단은 트럭으로 100~200장 정도를 실어왔다. 대양실업은 단일 제품을 만들었으므로 쓸 수 있는 것과 못 쓰는 것 2 종류뿐이었다. 품질 관리도 철저해서 작은 흠집만 나도 불량 처리를 했다. 수출용품이라서 상당히 비싼 글러브였다. 아직 국내에서 야구 글러브는 일반에 널리 보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공장 다니는 노동자들 중에서 글러브가 어디로 수출되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가죽을 옮기고 쌓고 프레스실로 올리고 절단하면 차곡차곡 담아서 2층에 가져다주는 시다 생활을 잡게 했다. 시다를 하는 동안 쉬는 시간이나 빈 시간에 몰래 작업을 해보았다. 기계도 궁금했지만 그보다 어서 배워야 기술자가 되어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었으니까. 마침 유아 프레스가 들어왔을 때인데 새 기계는 선임들 몫이었고 나는 기계식을 맡았다. 페달을 밟으면 쿵 하고 떨어지는 단두대와 같은 원리였다. 프레스는 손을 넣다 빼면서 동시에 페달을 밟아서 쇠가 떨어진 뒤 올라가면 다시 맞춰서 하고 재빠르게 손을 빼야 한다. 이 박자가 조금만 어긋나도 손이 잘리고 만다. 간밤에 술을 많이 먹었다면 그만큼 위험이 많았고 그런 경우에 실제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가죽공장 재단공은 2 부류가 있다. 칼 재단공은 원단을 펼쳐놓고 모양을 그려내는 작업을 한다. 이 과정에서 다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아주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해야 하니까 이걸 대체하는 게 프레스, 곧 철형이다. 작업대 밑에는 칼날이 펼쳐져 있다. 철형 위에 손을 올린 상태에서 자칫 잘못 놀리면 순식간에 손이 글러브가 되고 만다. 작업 공정을 간단히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다. 철형을 찍은 다음에 가죽을 위치로 옮기고 철형을 옮겨 다시 모양을 맞춰놓고 발로 밟고 올라간 다음에 뽑아내는 과정이다. 찍어내는 형태가 다양하므로 종이를 옮긴 다음에 철형을 다시 맞춰놓고 빼면서 동시에 누른다. 이런저런 모양이 있으니 철형을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한다. 수시로 바꿔서 칸이 안 맞으면 작은 철형을 놓고 하다가 큰 철형으로 찍다가 여분이 생기면 가죽 크기에 맞춰 철형을 바꿔야 한다.
글러브 사이즈도 다르고 작은 것 큰 것이 있어서 바꿔야 하니까 고정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야 이른바 짜투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내가 초급 기능공 단계까지 갔을 때 프레스가 내 손목 관절을 으깨면서 골절이 일어났다. 다행히 손목 전체가 통째로 찍힌 게 아니라 바깥쪽 부분이 눌렸다. 나이도 어린데다 재빠른 편이었고 술을 먹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엄밀하게는 프레스가 내려와서 손목을 분쇄시키는 걸 내가 알고 뺀 게 아니라 손이 빠져나오는 중에 짓눌렸다고 봐야 한다. 0.1초라도 늦었더라면 나는 손 하나가 없거나 손목을 쓸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치료는 하지 않았다. 그냥 붓는 정도라고 생각했다. 조금 다치는 일은 너무도 일상적인 일이니까 안 잘렸고 그냥 아픈 정도를 가지고 병이라고 말하는 건 사치이거나 허용이거나 엄살 셋 중에 하나였다. 뼈가 잘못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의학 지식도 산업재해에 대한 생각도 전무했으니까 아파도 일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다. 죽지 않으면 일한다. 첫 사고 때도 팔을 메고 일을 하질 않았던가. 내 아픈 팔목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뼈가 으스러져 통증이 가실 리가 없는데도 나는 그냥 일을 했다. 하지만 결국 그토록 기능공이 되고 싶어 올랐던 프레스 작업대를 떠나 2층 포장반으로 옮겨야 했다. 프레스는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했으므로 통증이 배가 되었던 것이다. 공장 2층 들머리부터 미싱공들이 네 줄로 앉아서 바느질을 했다. 70명가량 되는 미싱사 모두가 여성이었다. 커다란 미싱 바늘이 손가락에 꽂히는 것도 여러 번 봤다. 바늘은 손가락에 박히면서 대개가 부러졌다. 사람들은 바늘이 뼈를 뚫지는 못한다고 했지만 바늘은 수직으로는 강하지만 옆으로 힘이 가해지면 부러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다. 살을 뚫고 들어간 바늘은 손으로 뺄 수 있었지만 뼈에 박힌 바늘은 벤치로 잡아서 뽑아내야 했다. 10대 중반 소녀들은 바늘을 뺀 뒤 바로 미싱 앞에 앉았다. 방금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죽 글러브를 바늘로 박고 뒤집고 안에 내피를 넣고 또 뒤집는 작업을 손으로 해야 했다. 딱딱한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걸 아이롱 작업이라고 한다. 스키 장갑이나 야구 글러브를 열로 피는 작업이었다. 겨울에는 작업하기 나쁘지 않은데 여름에는 죽을 지경이었다. 생가죽 냄새 또한 대단했다. 이윽고 품질 검사를 하고 포장한 것은 짊어지고 1층으로 내려가서 상차하면 작업이 끝났다. 내 손을 거쳐간 야구 글러브나 스키 장갑이 몇 개인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프레스로 하루 동안 찍어낸 것만 해도 많을 때는 1000단위를 훌쩍 넘었다. 하긴 그 공장을 떠날 때까지도 나는 스키 장갑을 만들면서도 스키가 무엇인지 몰랐다. 내가 알고 있던 겨울놀이는 비료 부대를 타고 언덕에서 미끄럼을 타는 게 전부였다. 문제는 16살 무렵 한 해 동안 키가 15cm쯤 자라면서 일어났다. 키와 함께 손목도 굵어졌던 것이다. 왼손 손등으로 내려오는 뼈 2개 중 바깥쪽은 자라지 않고 안쪽 뼈만 자라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손목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관절이 으스러진 부분은 성장판이
깨지고 말았던 것이다. 몇 년 뒤 징병 검사장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군 의관이 정확히 이렇게 말했다. 이 새끼 개판이구만. 그렇게 내 팔은 손목 관절과 함께 개판으로 굽어버리고 말았다. 한쪽 관절이 아예 없어서 근육으로 버티고 있을 뿐이니 아파서 팔 운동을 하기도 쉽지 않다. 나는 한 손으로 넥타이를 매야 한다. 한쪽 손목뼈가 없으므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이재명의 자서전, 이재명의 9분팔 책 읽기입니다.